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잇따른 열차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물러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낙하산 사장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강릉선 개통 전 일어난 열차 사고도 신호체계 오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강릉선 열차엔 블랙박스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고 사고 지점의 CCTV도 사고 전날 꺼져 있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1,200개 열수송관 중에 수명을 다한 위험 1등급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험 수송관이 매설된 지역은 주유소와 아파트, 초등학교 등을 망라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지사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자진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3곳에서 또다시 대형 비리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공짜 여행과 태블릿 PC 등 금품 로비에 43억 원을 뿌렸고 입건된 사람만 330여 명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에 책임을 지고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철도 발전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승철 기자입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잇따른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3주째 사과를 거듭했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쇄신책을 주문한 게 사퇴를 결정하는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삼선 의원 출신인 오영식 사장은 철도 관련 업무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탈선 사고의 원인을 놓고 차가워진 기온 때문일 수 있다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하루 만에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급강하할 경우에 선로 부분에 이상이 발생될 수 있을 거로 우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당초 오 사장을 출석시켜 책임을 물으려던 국회 국토위원회는 김현미 장관과 코레일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 장관은 물러날 각오가 돼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 발전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몇 번을 사과하고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본인이 책임질 각오를 먼저 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물러나신다는 거 하고. 야당 의원들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마무리해야 할 사장이 사퇴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코레일, 책임자 수사와 문책 등 한동안 난관에 빠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개통 전 시험 운행을 하는 동안에도 열차 2대가 탈선해서 7명의 사상자가 생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도 선로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점검을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사고 재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관차가 앞서가던 기관차를 들이받은 채 멈춰섰습니다. 뒤에 그 4명이 탑승한 출입문이 다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구조대가 개방해서 들어갔는데 한 명이 실패할 상황이어가지고요. 지난해 9월 강릉선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을 하다 난 사고입니다.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신호 오류가 난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앞에 열차가 있으면 정지 신호가 났어요. 빨간 신호가 났어야 되는데 파란 신호가 초록 신호가 난 거죠. 지나가도 된다. 예,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명백한 오류가 난 거죠. KBS가 입수한 당시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서입니다. 앞에 열차가 있는데도 갑자기 열차 없음 신호가 떴다고 돼 있습니다.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은 강릉선 신호체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고 이후 13일간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동일한 회로장치가 있는 강릉선, 중앙선 등의 7,600여 곳도 함께 점검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긴 이후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공단 관계자들, 공사 관계자들, 국토부 관계자들도 참여해서 했을 텐데 이때 허술하게 이뤄진 점검 탓에 선로 전환기 케이블이 강릉 서울 방향에 거꾸로 꽂혀 있는 걸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제2의 탈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합동점검을 하고서도 이번 사고를 포함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책임 씌우기에 급급하지 않고 코레일과 시설공단의 통합, 이런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사고의 최종 원인을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탈선 사고와도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사고가 난 강릉선은 신호체계만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열차에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블랙박스도 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강릉선 모든 열차에는 블랙박스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탈선 사고 현장 선로 주변에 있던 CCTV마저도 사고 전날부터 꺼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고 당일 코레일은 KTX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KTX 안에 조사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차 블랙박스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된 건 지난해 1월. 사고 열차는 작년 말에 개통했는데도 처음부터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강릉선 총 15대의 열차에 설치 작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른 노선 KTX에는 1,200여 대의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코레일은 강릉선 블랙박스 구매 계약을 지난달 말에야 체결했습니다. 공교롭게 또 이렇게 요상이 돼서 지금 뭐 어차피 수익 구매한간 기사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21B 선로 전환기 옆 CCTV는 공교롭게도 사고 바로 전날 꺼졌습니다. 블랙박스도 없고 CCTV도 꺼졌으니 당장 선로 전환기 케이블이 반대로 꽂힌 경위 파악이 어렵게 됐습니다. 조사 당국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1B 선로 전환기 장애 개수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확인하고 좀 추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 그 전원 장치가 그 전날 꺼져가지고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코레일의 총체적인 기강회의란 비판이 거셉니다.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장치, 예를 들면 영상 기록 장치와 같은 그런 장치들마저도 설치되지 않고 법령에 위반된 운영을 해왔다는 것이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블랙박스와 CCTV 부재와 관련한 코레일 책임자들을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KTX 강릉선은 신호체계도 허술한 데다 블랙박스마저 갖추지 못한 채 서둘러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올 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일정에 맞추려다 보니 졸속으로 개통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대기 기자입니다. 30m 높이로 짓고 있던 고속철도 교량이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2년 전 강릉선 건설 당시 벌어진 사고입니다. 매서운 추위로 철강 자재가 수축하면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강제가 좀 수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수축을 하면서 밑에 받치고 있던 임시 시설물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사고뿐이 아닙니다. 건설 과정도 부실 시공과 비리로 얼룩졌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임원들이 하청업체의 뇌물을 챙기다 징역형을 받았고 국무조정실 조사에서는 탈선 우려가 있고 교량 받침이 기울어져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정당국이 발견한 부실 시공과 납품 불량 사례만 수십 건. 이번 탈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로 전환기도 한 업체가 모두 설계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공단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 잘못부터 일단은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시공관계 여러 가지를 지금 단계별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을 담당한 철도시설공단은 개통을 불과 나흘 앞두고 운영을 맡은 코레일에 업무를 인수인계했습니다. 운행 준비를 제대로 하기엔 빠듯한 기간입니다. 철도노조는 평창올림픽 개최일에 맞추느라 무리하게 개통한 게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채 탈선 사고 사흘 만에 운행을 재개한 강릉선은 하루 10,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사고 현장은 오늘로 이렇게 복구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걸로 다 끝난 걸까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달 만든 열수송관 위험 현황도입니다. 고양시에 묻힌 1,200여 개 구간 수송관을 전수조사한 건데 기대 여명, 그러니까 앞으로 수송관을 더 쓸 수 있는 연수가 0년 이하인 것이 위험 1등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백석역 사고 지점도 위험 1등급이었습니다.
KBS가 이런 위험 1등급 현장을 살펴봤더니 전체 수송관의 10%에 달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난 백성역 인근 열수송관이 매설된 건 1992년. 기대 수명이 보통 40년인데 이번엔 매설 26년 만에 터졌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온재 손상이나 보수라든지 고압 케이블 등에 의한 부식 이런 것들에 따른 수명 저감을 다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남방공사는 이런 손상 등을 고려해 이 수송관의 수명이 21년 단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26년을 썼고 수명 저감 기간 21년을 더하니 기대 수명을 7년이나 넘긴 셈입니다. 지금 제 발 아래 땅 밑에도 열 수송관이 묻혀 있습니다. 사용한 지 23년, 수명 저감 기간은 44년이나 돼 기대 수명은 이미 27년을 넘겼습니다. 매설 지점은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에는 유치원 2곳이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죠. 그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가지고 겨울마다 사고가 난다고 하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죠. 다른 위험 1등급 지역도 가봤습니다. 초등학교와 주유소, 쇼핑몰 인근 등이 있는 곳입니다. 사고가 난다면 적잖은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고양시에 묻힌 수송관 1220개 구간 341km 가운데 이런 위험 1등급은 127개 구간 34.1km로 전체의 10%에 이릅니다. 전국의 열 수송관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기대 수명이 끝난 열 수송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교체 또는 보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남방공사 측은 기대 수명이 끝났다고 곧바로 수송관을 교체해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해당 구간은 위험 징후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번째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2012년 친형 강제 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등 보건소장 등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같은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검사 사칭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4년 12월 이 지사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 사업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 지사가 선거 공보물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부선 씨와의 관계나 조폭 연루설, 일간 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는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그러나 앞으로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 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선거권과 공무원 자격이 상당 기간 제한돼 이 지사의 정치 활동이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건데요. 이에 대해 김혜경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경찰은 다소 의외라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황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김혜경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상 이른바 해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김씨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치 후 22일 만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김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우선 경기지사 당내 경쟁자였던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에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허위 사실 공표죄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준용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사실 적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게시한 자를 김 씨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트위터 계정에 김 씨의 이메일이 사용됐다는 캡처 화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이메일조차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고 트위터 계정의 글 또한 여러 사람이 게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7개월 동안 30여 차례 영장 발부 등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네,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한 이후 이 지사는 민주당을 탈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내일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태흠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 때부터 일부 민주당원의 탈당 요구를 받아온 이재명 지사. 하지만 검찰 기소에도 탈당할 뜻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지사는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그간 일단 지켜보자던 민주당 지도부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소 발표 2시간 만에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는데 일부 최고위원의 불참을 이유로 결정은 내일로 미뤘습니다. 징계 사안이란 의견과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당헌 당규의 절차를 밟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민주당 당규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해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결정할 경우 경고나 당원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의 기소가 징계 사유인지는 정해지지 않아 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또 보일지, 우리 당에서는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지 그때 가서 결정할 겁니다. 당내 의견은 엇갈립니다. 친문계 한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잠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한 반면 이 지사 측으로 알려진 다른 의원은 기소된 단체장은 다 탈당시켜야 하느냐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칫 징계 여부가 당내 친문 대 비문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당 결속을 유지해야 하는 지도부의 판단을 더욱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검찰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문준용 씨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 곤혹스러운 처지가 읽힌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나경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박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압승을 거둔 나 의원은 계파 갈등 봉합, 국회의 현안 해결 등 당 내외로 많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정당 첫 여성 원내사령탑이 나왔습니다. 4선의 나경원 의원이 3번의 도전 끝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나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아내고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려는 그 시도, 저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복당파 대 잔류파로 개파 대결 구도였던 이번 경선에서 나 의원은 30표 이상 큰 표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3선인 상대편 김학용 후보보다 선수에서 앞서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데다 무엇보다 복당파에 대한 반발로 친박계 표심이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원내대표의 당내 당면 과제는 계파 갈등 봉합입니다. 조만간 있을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나 내년 초 전당대회는 계파 갈등이 극심해질 수 있는 계기입니다. 12월 임시국회를 놓고 선거구제 개편이나 유치원 3법 등 국회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건입니다. 우리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정치개혁 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우리가 천천히 논의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신뢰할 수 있는 보수정당을 기대했고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고용노동부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고용 밖으로 밀려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 산하기관의 일부 직원들은 최저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배송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지난 3월 월급 명세서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약속한 생활임금 시급 9,211원을 적용한 월 급여보다 40만 원 이상 적습니다. 급여 자체가 작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냥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생활임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5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4년째 현장에선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설공단 직원 3,400여 명 중 1,500여 명이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와 상담사 등 일부 직원은 생활임금은커녕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각종 수당을 뺀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 원보다 각각 14만 원과 32만 원이 적습니다. 공기업 공단을 준비를 하려고 2년을 준비를 했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 계속 있는 게 낫나 싶을 정도예요. 시설공단은 올해 내내 최저임금을 위반하다 노동조합이 고소한 뒤에야 뒤늦게 미지급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 조례로 정한 생활임금을 주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공단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최저임금, 생활임금을 주어야 되지만 안 주어도 처벌은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민법적으로도 조례가 민법의 판단의 기준이 되잖아요. 시설공단 일부 노조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자처하며 각종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그 대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공표는 해놓고 왜 지키진 않는 건지 이어서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에도 100명 넘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올 초에야 부족분을 줬습니다. 겪고 나서 2018년 1월달 월급이 작년이랑 똑같은 거예요. 위반됐다는 걸 알면서 줬으면서도 100원도 안 받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문이었죠. 왜 이런 일을 되풀이할까?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탓합니다. 행안부는 매년 지방 공기업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정해줍니다. 올해는 2.6%였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은 16% 넘게 올랐으니 큰 차이가 납니다. 행안부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총인건비를 오버를 하게 되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법을 어겨가며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채워주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사정을 다 봐주면서 그 최저선을 지켜야 되는 최저임금을 조차도 연말에 가서 소급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생활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선언뿐이었습니다. 조례로 정해놨지만 서울시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공사공단은 자체 수입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금액 재정 지원을 통해서 생활임금을 보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을 위반해도 제재나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직원들의 고소 고발과 시의회의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내년부터 하위직급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마저도 최저임금에 관해서일 뿐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필요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입건자만 300명이 넘는 대규모 재건축 비리가 또 적발됐습니다. 서울 반포와 잠실 일대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억대 금품을 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블릿 PC를 1000대씩이나 제공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인 금품 접대를 하느라 들어간 돈들은 모두 분양가에 전가돼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잠실 미성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둔 지난해 여름, 조합원 100여 명이 부산 유람선 투어에 나섰습니다. 비용은 모두 롯데건설이 냈습니다. SIT 타고 부산에 가서 저녁에 좋은 집에서 저녁 먹고 50만 원 정도 상당의 그런 선물 세트가 각 가정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열차에서 챙겨야 할 내용까지 세심하게 매뉴얼로 만들었습니다. 조합 임원이 일하는 다단계 업체에 가입해 물품 4천만 원어치를 사주기도 하고 사업 제안서를 보라며 태블릿 PC를 준 뒤 돌려받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뿌린 태블릿 PC가 무려 1,000대입니다. 그 다음번에 왔길래 이거 다 봤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가졌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가버렸어요. 이제. 영향력이 큰 이른바 빅마우스 조합원에겐 현금이 살포됐습니다. 시공 경쟁업체 모두에서 돈을 챙긴 조합원까지 있습니다. 몇천만 원 준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뱀부자가 했거든요. 내가 여기 올해 한 30년 이상 살았어요. 내가 이제 관리를 좀 있다고.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쓴 돈은 12억 원. 반포 주공 1단지의 현대건설과 신반포 15차의 대우건설 등 세 회사가 쓴 불법 홍보비가 43억 원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된 금액들이 모두 사업비에 포함됨으로써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건설사와 홍보업체, 재건축 조합원까지 모두 33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재건축 비리로는 입건자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 경영진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펼쳐지는 온갖 불법 금품 로비는 결국 분양 원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관할 인허가 관청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서초구에서 추진된 한 재건축 사업을 보면 관할구청이 오히려 위법을 조장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홍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구반포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 일부가 시공사의 공사비 등을 문제 삼아 재건축 절차에 대한 검증을 서초구청에 요구했습니다. 구청은 처음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건 우리가 믿을 건 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감정원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나 며칠 뒤 갑자기 구청에서 자체 검증하는 걸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검증한 거는 한국감정원의 검증보다 더 낫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원 검증을 요구한 조합원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보내는 거는요. 관리처분을 부결시키는 거예요. 진짜 자체 검증하겠다는 건 저희들 목 내놓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목을 내주시냐고. 왜요? 저희들 왜요? 잠깐만요. 이날 원래 약속돼 있던 다른 조합원들로 착각해서 말한 겁니다. 근데 글로 가면 다 죽는다면서요? 왜 다 죽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죠. 하자가 맞는 거 아닙니까? 결국 서초구청은 지난주 이 구반포 재건축 단지에 대한 최종 관리처분 승인을 내줬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 요구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 이번 재건축 사업 비리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홍사훈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사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 앞서 보도를 보면 예. 그 구반포 재건축 사업을 관할구청장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던데 어떻습니까? 대화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물론 저 당시에 그 원래 구청장이 다른 그 조합원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 네. 사람들하고 착각을 해서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좀 드러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착각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외부 감정을 생략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죠. 그러니까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하는 걸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서 막았으면은 직무 예. 유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조합원들한테 금품 로비를 건설사들이 하면 결국은 분양 원가에 다 그게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집값이 올라가죠, 당연히. 예. 건설사들이 그야말로 홍보비로 한 수십억을 뿌리고 또 이런저런 공짜로 다 해주겠다는 게 그게 정말 공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시공사들이 먼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최저가를 입찰한 다음에
일단 낙찰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뭐 설계 변경이다 뭐다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비를 잔뜩 이제 올리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조합원들 불만들이 잔뜩 이제 높아지죠. 내 부담금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시공사들이 그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 딱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공사비 올라가는 거. 그거 분양가 최고로 올리면은 절대 손해 안 본다. 집값 올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되면은 이게 집은 3배, 4배가 늘어나는데도 집값 승막이 상승하는 그 신호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네요, 결국.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재건축 비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물론 재건축, 재개발 이거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서울 시내 같은 데서 좀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재건축하고 재개발 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일부가 득을 보는 데 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되는 이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민간에만 이렇게 맡겨둬야겠느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건축이나 재개발인가 사실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이 사실 강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팀이 좀 발견한 방법이 네. 정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천호동에서 지금 처음 이제 시작되는 건데 저희가 그 사례를 보고 정말 이거네 하고 제가 무릎을 쳤거든요. 네. 뭐 여기서 뭐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오늘 네. 이제 9시 뉴스 끝나고 나면 10시에 그 시사교육 창이 방영되거든요. 네. 거기서 좀 자세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끝난 이후에 방송이 되는 거죠? 예, 제목은 그 땅은 정의로운가입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홍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근현대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반인권적 범죄나 민간인 학살, 의문사 등을 조사해서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던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약 4년간 조사 활동을 벌이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에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이 진실화해위원회를 다시 출범시켜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재출범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먼저 최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야산, 한켠에 푸른 지붕에 컨테이너 박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속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유해들이 방치되다시피 쌓여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들로 추정되는데 이 주변에서만 269가량이 수습됐습니다. 전부 이게 유해인데 이뿐이 아니라.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진주에선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 등 2천여 명이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량 민간인 학살지는 진주 지역에만 23곳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발굴이 진행된 곳은 불과 8곳, 나머지 15곳의 유해들은 여전히 땅속에서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 기대했던 국가기구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2010년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조사 활동 기간이 4년을 더해서 2년을 더할 수 있게 보장돼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2년 연장을 반대를 했고 그래서 미처 사건들을 끝내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강병현 씨의 아버지도 보도연맹원 회의가 소집됐단 말에 면사무소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됐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안에 이 친구라면 우리 아버지가 유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땅 밑에 지금 아직도 발굴 안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게 뭐겠까 이 세상에. 응?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 유족들은 지금도 매일 국회를 찾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출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이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이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에 세상에 드러난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경아 기자입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을 요구하며 지난해 가을 국회 앞 노숙농성에 들어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법안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는데 또다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농성 400일을 맞아 열린 토론회엔 과거 국가폭력 사건 희생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량 깡패도 아니었었고 도둑놈도 아니었었고 강도도 아니었었다. 선량한 청소년 학생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정말 진정 잘못했다는 건 제가
2012년도 때 형제복지원 사건을 알리로 나왔을 때는 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진상을 밝혔다 해도 국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합니다. 제주 4.3, 노근리 등 민간인 학살 사건은 개별적 소송으로나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국가 의무입니다. 이처럼 진상규명 속도가 제각각인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두 차례 협의를 거쳐 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계속 사법 판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희생자들,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 그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를 위해 여당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고 4조 6천억 원대로 추산된 국가보상도 적절한 방식을 강구해 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연예인은 아니지만 많은 팔로워를 바탕으로 SNS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인플루언서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통 판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로 방송되는 생중계 영상. 问对问词了，我跟你们说，今天呢用了2个眼影，一个是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 화장품을 소개합니다. 방송 1시간 만에 20만 명이 봤습니다. 每次观看的人数差不多是30万到100万左右，然后销量的话，化妆品店1个月的话，差不多营业额是100万。 국내 중소업체들은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활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훨씬 절감이 되죠. 제품력이 되고 우리의 브랜드 자신이 있다라면은 같이 게임을 해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It's the textures is what's happening. The detail, the textures. 1,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한 가전회사의 신제품을 협찬받아 체험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제품 홍보를 해주고 업체로부터 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 마케팅 업체 3곳의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으면 특급으로 분류됩니다. SNS에 특정 화장품을 써서 방송을 하면 5천만 원. 간접 광고로 30초 정도만 노출해도 2,500만 원을 받습니다. 5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인플루언서가 SNS에 홍보 사진을 한 장만 올려도 15만 원. 연예인급 유명 인플루언서는 장당 수천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광고인 듯 아닌 듯 SNS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광고 시장은 2020년 우리 돈 11조 원을 넘을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이렇게 광고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한 인플루언서들의 SNS를 보면 특정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면서도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걸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광고인 걸 숨기고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을 홍보한 업체 2곳을 적발했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는 화장품 업계 1, 2위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입니다. 두 업체는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 등을 지불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도 대가 제공 사실은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효과가 있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에는 대가를 받고 SNS를 통해 홍보할 땐 광고 여부를 밝히도록 돼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표시광고법을 살짝 어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하시는 경우가 최근엔 인플루언서의 이미지에 혹해 물건을 따라 샀다가 피해를 입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이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믿음? 신뢰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사게 된 거예요. 인플루언서 광고 문제가 공론화된 미국의 경우 대가를 받고 홍보할 경우 광고라는 해시태그를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광고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노출시켜주면서 오히려 팬들이 저 인플루언서는 이 브랜드를 진짜 좋아해서 이 브랜드와 장기적으로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 있구나라는. 공정위는 최근 소형 가전과 다이어트 식품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의 인플루언서 광고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KBS가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는 다문화 교실에 대한 연속 보도. 오늘은 청소년기에 접어든 중고등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학업에 손을 놓는 경우가 많고 치열한 입시 경쟁에도 혼자 내몰리곤 합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적이 바닥을 깐다. 많은 다문화 학생들에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시점 그런 아이들도 있고 시점 때 이제 학생들이 쭈루룩 있어서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겠지만 몇 번 떨어진 아이들 공부를 놓게 돼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죠. 학교 생활의 다른 한 축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르다는 건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체의 2배가 넘습니다. 서로들 이제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경계가 구분지고 갈등이 생기고 학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강화되니까 학교가 재미가 없는 곳이 되고 학교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학교 밖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생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지만 학교 평가의 중요 잣대는 여전히 성적. 전체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감소하는데도 유독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은 늘고 있습니다. 어렵게 학교 안에서 적응에 성공해도 다문화 학생들에게 대학 문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전쟁 같은 대학 입시조차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대만 분이시고 아버지도 바쁘시다 보니까 제가 혼자 여기저기 찾아보는 게 좀 힘들었어요. 면접을 준비해야 됐는데 엄마랑도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걸 생기부도 잘 못 보시고 자기소개서도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조차 모르는 다문화 엄마들은 속만 탑니다. 아는 거 있어야 또 물어봐요. 선생님이 미리미리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 물어볼 말이 없잖아요. 결국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벌어지는 격차는 결정적으로 대학 진학률에서 나타납니다. 다문화 모집 전형이 있다지만 전국 9개 대학에서 모두 40명만 뽑는 대단히 좁은 문입니다. 1년 동안 공부하기 다음에 저 바로 대학교 가고 싶어요. 그때 원서 쓸 거예요.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하고 싶어요. 올해 다문화 중고생 수는 2만 8천여 명.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10만 명의 아이들이 곧 진학합니다. 지금처럼 다문화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 교육 환경에 적응하길 바라는 건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32명과 기관 13곳으로 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을 진상조사한 결과 인권위에 대한 청와대와 경찰청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의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지난 9월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이른바 영포 문건의 일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사회적 3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조위는 두 참사의 진상은 물론 기업과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조사하고 사회 구조적 개선책과 그동안 피해 지원의 문제점 등도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4.2km 구간 광역 급행철도 건설 사업이 최근 재정 당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청량리, 삼성, 수원 구간을 통과하고 정거장 10곳이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4조 3,08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